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순수 요격기 용도로 구매해서 사용해왔던 F-15J가 우리나라의 F-15K를 능가하는 장거리 타격 전문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최근 보잉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F-15J 개량 사업의 결과물이 F-15JSI 재팬 슈퍼 인터셉터로 확정됐으며 이 전투기는 기존의 F-15를 뛰어넘는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지 얼럿5가 항공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F-15JSI의 4세대 고성능 A사 레이더는 물론 항속거리 연장을 위한 탈착식 연료 탱크인 컨포멀 탱크가 장착된다며 이로 인해 F-15의 장거리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15JSI는 신형 A사 레이더와 신형 무장 장착대 그리고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조합해서 200km 밖의 표적에 동시에 20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강력한 중거리 공중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또 F-15JSI의 고성능 미션 컴퓨터와 제즘-ER 그리고 LRASM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해서 장거리 초정밀 타격 능력을 부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순수 공대공 요격기로 묶여있던 F-15J가 지상 타격 능력을 갖는 멀티롤 전투기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45억 달러를 들여서 98대의 F-15 전투기를 F-15JSI 사양으로 올해부터 개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의 F-15K도 개량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 일본 공군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 F-35 A형, B형 다 해서 일본이 F-35를 100만 대 이상이 지금 되죠.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6세대 전투기와 함께 같이 미사일 캐리어로 활동을 하게 될 이 F-15 개량형입니다. 일본은 F-15J CD형이죠. 제공전투기 F-15 CD형을 총 200세대를 구입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대는 추락하고 해서 현재 뭐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신용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201대 정도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 F-15를 두 차례에 걸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한 차례는 한 100여 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 그 후속으로 F2 일본 국산 전투기죠. F2 지원 전투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돼서 그 사이에 다시 100대 정도의 F-15를 추가로 라이센스로 생산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총 이제 200대가 넘는 F-15를 가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후반기에, 그러니까 F2 지원 전투기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후반기에 도입했던 그 버전, 그거를 개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98대를 개량을 하니까 바로 그 후반기 개량, 좀 새거,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입했던 좀 구형은 기령이 오래된 건 이제 다 퇴역을 시키고, 그 약간 기령이 좀 덜 된 거, 이거 98대를 최신형으로 개량을 한다는 말인데 45억 달러, 한 5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야,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은 이제 신형 무장 장착대를 장착을 해가지고 20발, 또 기록에 따라서는 뭐 24발 정도의 중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쏘는 미사일 캐리어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F-35나 또는 지금 6세대 전투기 만드는 거, 또는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하고 합동 네트워크 전투를 해서 거기에서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F-15들은 뒤에 있죠. 여기에서 미사일을 날려주고, 그러면 조기 경보기나 F-35가 전방에 추진해 있어서 이게 스텔스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영국하고 합작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개량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일본이 시커를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티어를 사정거리 280km짜리 이거를 지금 일본이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0km짜리 미사일 24발을 딱 달고 올라가가지고 이 F-35 전방에 추진시켜 놓고 여기에서 유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동작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LRASM 같은 장거리, 뭐 장거리는 아니죠, 뭐 중거리 공대 함 미사일, 인공지능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 아닙니까? 그 LRASM 그렇게 해서 뭐 대규모로 달고 와서 동해 지역을 누벼버리면은 우리 한국 해군의 군함들이 이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사실은 힘들다고 봅니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제즘 ER 사정거리 970km짜리 제즘 ER 이런 거 잔뜩 달고 와서 동해를 누벼버리면은 뭐 그걸 가지고 북한 타격하는 거 그거야 뭐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주변국은 바로 우리 안보 위협이 되는 잠재적 위협 국가니까 일본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긴장관계가 딱 됐을 때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런 그 제즘 ER 같은 970km짜리 사거리를 갖는 스텔스 순항미사일 플랫폼을 대량으로 갖게 되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일본은 현재 이 F-15 전투기 한 2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자형 1인승이죠. 이게 156대가 있고 2인승 복자형이죠. F-15D형 이게 이제 45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비율로 이 F-15CD를 섞을지 모르겠으나 뭐 같은 비율로 썼겠죠. 그러면 한 3분의 한 2인 한 60대 이상은 단자형이 이렇게 개량이 되어서 거의 뭐 제공전투 미사일 캐리어로 사용할 테고, 그 중에서 이제 한 30여 대 정도의 복자형 정도는 이런 공대지 타격 임무, 그래서 LRASM이나 제즘 ER를 장착하는 그런 임무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F-35 140대 이상, 그리고 이제 6세대 전투기, 우리가 KF-X 4.5 세대 전투기 할 때 이제 6세대 전투기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도 이제 한 대 추락해서 지금 이제 59대의 F-15K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개량하고 있는 버전이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하고 능력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정도 예산 45억 달러는 안 들어가더라도 뭐 한 30억 달러 이 정도 되겠죠.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 3조 한 5천억 원 이 정도 빨리 예산 투입해서 우리도 이렇게 개량을 해서 우리 F-35들하고 협동전투해서 정말 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겁을 낼 수 있는 이런 공군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옆에 중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F-35가 전방에서 딱 제공을 하고 여기서 유도를 하고 뒤에 있는 F-15K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F-15EX급으로 개량을 딱 해서 뒤에서 미사일 확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국도 서해에서 함부로 우리에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항공모함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경항공모함 강대국 코스프레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예산 차라리 F-15K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훨씬 더 우리 군사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유럽의 친러 국가였던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전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전시 동원령을 내리고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8월 9일 벨라루스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벨라루스 전역에 전시 동원령이 내려져서 예비군이 소집되었으며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타스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동부 비체프크스크 주에서 전시 동원령을 내리고 예비군을 소집했으며, 이번 동원령에 따라 벨라루스는 대선 다음 날인 8월 10일까지 예비군 부대의 소집과 부대 편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지난달 31일 벨라루스 정보당국이 수도인 민스크 외곽 지역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인 사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 소속의 요원 33명을 긴급 체포하면서 불거진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벨라루스 당국은 이들이 벨라루스 대선에 개입해서 친러 성향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 임무로 입국했으며 전체 규모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전통적인 친러 성향이었던 벨라루스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최근 민족주의 색채를 보이면서 석유와 가스 공급과 같은 경제적 문제는 물론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국가 문제 등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해 왔는데요.
러시아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색깔혁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댓글 공작과 같은 트롤러와 공작 요원들이 밤낮으로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라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독립국가연합이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각 공화국들이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그 독립국가 연합들 중에서 이 소련하고 즉 러시아하고 이제 척을 지고 이제 서방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방에 완전히 그냥 붙어버린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친러 성향을 보이는 나라도 있는데 발트 삼국이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은 뭐 완전히 서방에 붙어서 지금 나토에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도 이제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여기는 이제 터키하고 그 친분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고 또 조지아, 뭐 그루지아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도 친서방 정책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친러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벨라루스 그리고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하고 완전히 지금 계속 격돌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러 행보를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 벨라루스예요. 벨라루스는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독립 초기부터 거의 뭐 철권 통치,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거의 뭐 수족처럼 움직여 왔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에게 안보를 완전히 이렇게 걱정 없게끔 만들어 놓고는 철권 통치를 해왔었어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국가가 됐고 그 독립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 벨라루스 이 세 나라가 바로 핵무기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벨라루스는 핵무기를 포기를 했는데 당시 포기를 할 때 벨라루스는 중거리 핵미사일 81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핵탄두는 215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뭐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것들을 포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방으로부터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친러 행보를 보이면서 안보 위협을 없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루카센코는 아주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너무너무 친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야 러시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다시 통합하자 라고 해서 국가 통합 문제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국가 통합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루카센코 대통령이 틀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국가 통합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이 철권 통치, 이 지역의 자치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자신의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푸틴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되면 이제 또 그 이권을 또 먹어야 되는데 루카센코가 이 벨라루스 지역의 이권을 안 내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견이 생겨가지고 틀어졌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연합이 무산이 지금 잠정적으로 된 상태예요. 원래는 작년에 국가연합 될 뻔했습니다. 국가 통합이 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국가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이제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과거 제정 러시아 때 이 벨라루스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백러시아라고 했습니다. 백러시아. 여러분들 아마 역사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인데 백러시아. 여기가 이제 벨라루스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러시아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자기 개인 사병 집단인 용병 집단인 바그너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 루카센코 정권을 엎으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댓글 공작하고 왜냐 이번 주말인 8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하니까 이때 지금 이제 루카센코 엎어버리고 합법적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루카센코 정권에서 알고 이 바그너 그룹 용병 푸틴의 개인 사병이죠. 그 200명 온 사람 중에서 한 33명을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풀어줘라 하니까 루카센코는 못 풀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서부 군강국 병력을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다가 집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벨라루스는 전시 동원령 체제를 선언하고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벨라루스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와 너무나 친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크게 양성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하고 친하니까 뭐 별로 할 게 있냐. 이렇게 좀 안이하게 군사력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또 더 서쪽에 있는 폴란드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자기네들 침공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력이 좀 느슨한데 그 군사력 해봐야 상비군은 4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비군은 29만 명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예비군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4만 5천 명 되고 탱크가 한 530대 정도가 되는데 이건 전부 이제 T-72 최신 개량형 T-72B2라고 하는 최신 개량형으로 전차는 530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전투기가 이제 사실 현대전에서 중요한데 이 전투기가 미그 29가 한 34대 그러니까 뭐 한 2개 대대밖에 안 되죠.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가 4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그 29 34대, 수호이 30 2대에서 4대 이게 제공 전투기의 전부고 그리고 이제 폭격 임무를 하는 이 공격기로 수호이 25 북한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22대 이렇게 있습니다. 방공으로는 S-300, PMU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리고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12대가 있고 하니까 사실 뭐 군사력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뭔가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러시아에 그동안 너무나 안보를 기대해 왔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마음먹고 때려버리면 한 방에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참에 개과천선해서 친서방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지금 폴란드 쪽에 미군들이 왕창 가 있는데 미군이 합동훈련 한 척하면서 여기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가 때릴 수는 없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이번 주말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8월 중순부터 러시아와 몽골 국경 일대에서 벌어지는 국제 전차 경연 대회인 탱크 바이애슬론 2020에 참가하기 위한 중국군 전차가 대회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어떤 메이드 인 차이나 징크스를 보여줄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 바이애슬론 2020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96식 전차를 가지고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으로 유명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인터내셔널 아미 게임즈로 대회명을 개칭한 이번 대회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데요. 당초 11개 국가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5개국만 참가하는 것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회 참가국들이 모두 러시아가 제공하는 T-72B3 전차를 이용할 예정인 것과 달리 중국은 자체 개발한 96A2식 전차를 대회 참가 전용으로 개조한 버전을 들고 나와서 자국 전차 기술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국제 전차가 매년 대회에서 주행 중에 주행륜이 빠지거나 보기륜이 빠지거나 근거리 고정표적 명중에 실패하는 등 매년 기상천외한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중국은 그동안의 망신을 서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96A2 전차를 철저하게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러시아에 이어서 2등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대회 종료 이후의 조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과 탄약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어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군사TV에서 조회수 지금 세 번째 많기로 유명한 96식 전차, 바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알기 쉬운 무기백과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이 96식 전차는 사실은 이 부정 참가예요. 왜냐? 러시아는 이 대회를 위해서 한 100대 정도의 T-72B3 전차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 참가하는 국가들은 그냥 몸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받은 전차를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기량을 겨루는 건데 중국은 굳이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T-72B3보다는 96A2 전차가 훨씬 더 진보한, 더 발전된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좋은 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까보중이지 않습니까? 보기륜이 빠지고 내부에서 막 갑자기 대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전차포탄이 전부 다 일체형 아닙니까? 탄약과 이 장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러시아제 전차는 이 탄약과 장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 장약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대원들이 놀라서 뛰쳐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명중률하고 다 따져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 탄약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대회가 지금 뭐 최대 그동안 한 17개국까지 참가를 했다가 지금은 대폭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5개국만 참가한다는데 그 5개국 중에서도 벨라루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벨라루스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할 뻔하고 있는데 아마 벨라루스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개국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여기에서 뭐 1등이냐 2등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아무튼 이번에는 바퀴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 좀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